지상권 같은 거 그렇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건은요, 그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예. 역사적인 부분이라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서 엄두 안 나셔서 그렇지, 사실 어렵다고 보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다고 그러시면, 지금 두 번째 보셔야 될 자료는 이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분량도 좀 많지요? 41페이지네요. 이거 혹시 분량이 많아서 언짢으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 300페이지 되는 거 압축을 최대한 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이 한 사건이요?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자, 1페이지 보십니다. 그 상단에 이 개요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종전 주택 임차인 계약력 상실 후 임차권 등기 및 현 임차인의 관계인데요. 실무에서 이런 일 많습니다. 1페이지가 거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 계약력 문제라는 걸로 부동산 관련 법률 테마를 하시고, 2013년 2월 21일이니까 10년 전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거를 지금 카페 블로그에 어떤 분들이 그대로 또 옮겨놓으세요, 여백에.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협회 상담위원이셨더라고요. 그 밑에 김광준님 계세요. 이분 그냥 10년 전 분이니까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자, 내용을 보십니다.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차권 등기 접수일이 2008년 6월 8일로 되어 있고, 이후 당해 호수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담 내용이죠. 예, 질문이에요. 두 줄이. 임차권 등기 이후 전입세대는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부수가 경매로 진행된 경우 말소 기준 등기를 언제로 따져야 하며, 임차권 등기 이후 전입세대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상담위원님 답변입니다.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지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단지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괜히 짠한 것만 못해 더 혼란 들어오시거든요. 예.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임차권 등기 접수일이 2008년 6월 같은 내용이니까요. 밑에 안녕하세요 거기 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협회에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겁나고 번거로우신데 일단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당번일 때 전화 안 왔으면, 또 아는 것만 질문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법조문이죠.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 건물의 점유가 인정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어떤 다른 임차인도 임차인으로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임차인도 임차인으로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 오류라고 보거든요. 반만 맞아요. 근데 어떤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변수가 많아요. 한 건물에 2명의 임차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협회 상담위원이시고요. 제가 보니까 중앙 쪽 같으셨어요. 이분의 답변이 여러 곳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제한 인원 100명, 수강료 5만 원, 그럼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순회를 하세요. 그리고 가끔 내가 되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진심을 제가 왜곡하는 이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수분들이 가끔씩 콘서트 요요자자 하시다가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처럼 몇 분들은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직업적으로 일단은 여기서 답변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셨을 때 이렇게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또 지금 앞에 계신 대표님 격동하시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런 문제에 접하셨을 때 일단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검증 안 된 정보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그걸 스스로 검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도 유튜브도 필요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 연역법령, 근대법령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령이 많거든요. 건축법도 예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었어요. 지금의 건축법의 모태가. 그런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등기령이었었고요. 그런 것처럼 50년, 60년, 100년 전 법령이라도 찾아 올라가셔서 어디에 꼬리를 두고 있는지 보시고 판례를 보실 때도 법이 개정될 때 그 이후의 판례인지 개정된 이후에 판단을 했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법 개정 전의 사건이라면 그 법 적용을 해야 되니까 후법시대인지 지금 제가 그 실무교육 시간에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이 되셔야 돼요. 그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계속 정확하게 편안하게 구사를 하시려면 너무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여기도 지금 임차권 문제예요. 대항력 문제. 지난 시간에 저는 대항력이 지금도 어렵다고. 제가 82학번이니까 40년 넘었어요. 법전을 잡은 지가. 그냥 좋아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40이면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부록이라 해서 미혹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갈수록 더 미혹해요. 불안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 최소한 3가지는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판례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내가 위로를 받을 만한 할례가 있나 검색을 하세요. 아니면 이런 누군가 상담을 한 답변이라도 있나 하시다 보면 적합한 것, 이게 언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적폐된 걸 그대로 옮겨놓으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연역을 최소한 기본 골격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알고 계시는 너무도 편하게 이해하신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그 조항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81년 3월 5일에 제정 시행하고 3년여 만에 소액보증금 얘기가 나와요. 최초의 임대차 보호법 제정될 때는요, 보증금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글세라고 하죠, 지금. 원래는 기억시효돼서 사월세인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 사글세 하니까 국어사전까지 변경을 해줬잖아요. 사글세라고. 그렇게 해서 사월세가 사글세가 됐어요. 사실 사전도 바꾸세요, 조상님. 그래서 그 사글세로 또는 깔세, 흔히 말하는 연 얼마 1년가 한 번에 주시고 하던가 매달 그렇게 해서 달세로 주시던 걸 사월세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경매나 공매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면, 매매로 특히 바뀌면 나갔어야 돼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5공화국 때 만든 법이 그거예요. 그때는 사월세가 거의 줄이었으니까 그냥 입법 취지, 그 당시에 배경도 항상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기간만 보장을 해주자 했어요. 보증금 얘기는 그때 조문 7, 8개 보증금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기간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하며 받으며, 근데 여기서 양도와 인도 사전적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법률적으로는 양도는 관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임대차 보호법 혹시 몇 개 주면 안 되는 거 보시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근데 권리 분석하실 때는 어렵지만 내용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익숙함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자주 봐서 편한 것 뿐이에요. 편한 거와 쉬운 거 구분을 하세요. 인도는요,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택을 인도받고 상가 건물 인도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의 양수인은 소유권이니까, 이전이니까 실제 내가 점유까지 이전받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되면 양수인이에요. 그래서 양도, 양수라고 하는 거고, 인도는 실제 내가 점유라는 표현을 해요. 거기서는 임대차 보호법에는 점유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인도라고 나오죠, 법령에는. 근데 그걸 점유라고 하잖아요. 실제 내가 사실적으로 넘겨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인도 소송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게 관념적이냐 사실적이냐, 법률적 효과도 다릅니다. 그럼 그런 걸 구분을 하시면서 특약 한 줄이라도 쓰셔야 되겠죠. 판사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관련 민사법령 전문가라고 대부분서 해요. 그만큼 아직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지. 일단 소액임차인제도는 그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그 기간만 보장해 주자. 그래서 대항력. 그리고 차임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또 연체가 되면서 임대인이 불편함을 많이 겪으니까 보증금을 한 몇 달 거라도 받아야 되겠더라. 그냥 월세도 안 내고 그냥 갑자기 밤에, 그 당시는 또 서민들 뭐 있어요. 집 또 가족들은 많으니까 방앗간에서 집 한 집씩만 가지고 그냥 이사할 수 있어요. 가구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래서 야반으로 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경매나 공매로 진행됐죠. 지금은 최우선 변제가 각 지역마다 얼마 이하에 얼마까지지만 그때 최초의 수액임차에는요 서울 300, 기타 서울 200 딱 정액화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인데, 그러다가 지금 법령에는요 최우선 변제 얘기 안 나옵니다. 소액 보증금 얘기 없어요. 명문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지. 그때는 딱 정액화되어 있어서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딱 인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얼마 이하일 때 얼마 먼저 주라 이럴 때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라는 법령으로 개정이 되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89년 12월 30일에 도입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선변제권 얘기 없어요. 판례 아무리 보셔도. 근데 그 판례 보시고 이런 경우 우선변제 얘기도 없으니까 해당하는 게 없겠지. 적용시키시면 안 되고, 잘 알고 계시는 여기서 지금 언급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99년 3월 1일에 도입됩니다. 그 전에 그런 자체가 없었고, 등기를 하려면 임차권 등기 밀법의 등기밖에 없었지.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자연인인 임차인과 또 특수목적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였다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택의 매매, 임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 두 번만 자연인이 아니어도 임차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안 되니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전에는 인정이 되다가 2013년 8월 13일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임차인이 되면서 거기서 선정한 자연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데, 그 개정은 2013년 8월 13일에 하면서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죠. 그 이전 판례는 중소기업 해당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만 생각하시면 생산 가공하는 일반적인 기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여기에 관련된 조합도 해당이 돼요. 거기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들어가 보시면 중개사무소 방문하시는 그 업체 관계자가 우리 직원 숙소로 쓸 건데 방 좀 알아봐 주세요 했어요. 자연인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십니까? 글쎄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된다던데? 그럼 중소기업 기본법 2조 보셔야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총자산, 부채든 총자산 5천억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이 1,500억 이하여든가 800억 이하든가 600억 이하든가 400억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셔야 돼요. 무슨 업종이십니까 해서 그렇게 하셔야 중개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럼 안 오세요. 그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런 임차인은 법인이 보호가 됩니다. 자연인이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가 되는 법인이죠. 근데 임차권 등기에 임차권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임차권 등기로 인정되는 자연인 아닌데라고 또 속단을 가서 읽으면 됩니다. 사설이 좀 장황했던 것 같지만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페이지 보십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데요. 계속 지금도 추적을 하고 있어요. 천안지원 2017 파경 101644 서북부 두정동 프라지움입니다. 그 당시에 경매 신청서가 2017년 3월 30일에 접수가 되고 개시 결정을 4월 11일에 했고요. 청구 금액은 1,900만 원입니다. 임차인이 1,900만 원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천안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프라지움이라는 명칭으로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 일대에. 배당 요구 종기가 2017년 6월 20일이었고요. 관련 사건 내역에 보시면 천안지원이 1심이죠. 소액사건으로 1,900만 원 청구했으니까 2016 가소 23182 판결 청구. 경매 사건 기록 보시다 보면 관련 사건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시는데 민사 사건인 경우에요. 민사 사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확정이 된 건 인터넷으로 연락이 가능하세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2015년 1월 1일 전에 확정된 건 해당 법원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근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확정이 됐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비실명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아직 공개가 안 돼요. 그런 건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데 비실명 처리 중이라 안 된다고 답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소송이 시작됐어도 확정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돼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아직 파기환송돼서 환송 원심에서 지금도 심리 중인 건 확정이 안 됐으니까 1심, 2심이 있어도 공개 안 됩니다. 그런 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거와 연결된, 그러면 도대체 1,900만 원 청구는 여기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지만 언제 계약을 하고 누구와 계약 기간은 언제로 했는데 얼마를 받고 아직 얼마를 6천만 원이었거든요. 원래 보증금이. 그런데 못 받은 거 1,900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거기 나와요. 그래 입찰하실 분들도 경매 입찰 대행 아니시라 해도 실제 투자하실 분들도 여기도 이거 투자하신 분 자기 그분도 직접 만났는데 전주분이시더라고요. 자기 경매 19년 했다고 하면서 중개사님 여기 임차인 제가 상담받은 중개사님 그 임차인 그리고 저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뭐 알아라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보십시오 해서 결국은 제가 그분도 구제를 해드렸어요. 중개사님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내막을 아시겠죠. 그리고 항소를 해서 대전지방법원의 2심입니다. 2017나에 103762 2심까지 갔다가 기각돼서 확정되는 걸로 경매 신청을 했고 이게 집행 권원이 됐는데 민사 사건은요 거기 중앙에 이게 경매 사건이면 앞에 접수연도하고 뒤에 1년번호 있고 중앙에 한글로 사건별 구호 문자라고 합니다. 이걸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민사 사건은요 중앙에 가, 나, 다 이렇게 나가는 게 민사 사건이죠. 근데 가는 1심인데 소액 사건일 때는 가, 소라고 붙고요. 단독 판사 사건일 때는 작년부터는 이제 5억 초과하는 건 합의금인데 작년 이전에 접수된 거는 가 단이라고 되겠죠. 2억까지니까. 그래서 민사 1심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가 단이라고 붙고 합의고 세 사람 이상 판사일 땐 다 합의라고 붙고요. 항소를 해서 2심이면 다 대법원 가면 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나 나나 다가 나오면 아 이거 민사다.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됐다면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바로 공개 가능해요. 등기 열람 하시듯이 그렇게 열람을 하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확인하시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고노도 이거는 형사고요. 군우도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만 기억을 하시면 일단 민사구 가장 일접하시니까 3페이지가 사건 일반 내용에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 홍모 씨 있죠. 피신청인 소유자 한모 씨. 사건 번호 2016 카임, 이거는 사건별 보물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사건.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기타 사건으로 분류돼서 예전 임차권 등기 명령 사건은 카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개정된 이후에 카임이라고 나오고요. 가압류 보전 처분 사건으로서 가압류 사건 카단, 카합 말고는 거의 카기로 분류했다가 지금은 거의 이렇게 구체화해서 카임. 접수일 2016년 9월 27일. 근데 해제 날짜를 보시면 4년여 걸렸죠. 2020년 해제. 경매는 2017년 진행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단에 2020년 3월 24일 신청인 임차인 홍모 씨가 취하서 제출하면서 된 거죠.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될 때도 말소는 안 됐던 거니까요. 5페이지 보시면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임차인이 차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에요. 독촉 사건일 때. 그래서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싶을 때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가소든 반으로 하는데 3천 이하이면 소액으로 해서 가소로 되고요. 3천 초과하면 이건 소액이 아니니까 가반으로 붙을 겁니다. 5억까지 지금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지금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시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조금씩 이거 즐기면서 하셔야죠. 오늘 괜히 왔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리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자, 제가 요리는 많이 해드릴게요. 2016년 10월 19일에 이 날짜 연결을 잘 해보셔야 돼요. 2016년 9월 27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9월 28일에 인용이 되고 그리고 등기된 날은 따로 있겠죠. 신청한 날, 인용한 날은 등기부에 나와요. 등기 원인 날. 근데 신청한 날을 몰라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 신청한 날 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 날을 반드시 사건 기록을 이렇게 열람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있겠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이. 근데 이분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청할 당시에 소유자가 사망을 했으면 등기가 됐어도 그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조항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돼서는 가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288조 등 이외의 규정 준용한다니까 거기에 가압류를 임차권 등기로 변형. 준용은 적절한 내용만 변형시키는 거고 조건은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채권자를 임차인으로, 채무자를 임대인으로 본다라고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 혹시
쉬는 시간에 여유 있으실 때 다른 데 쇼핑 마시고 다른 앱 다 지우세요. 그 애니팡은 왜 하고 계시죠? 게임 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이 정도 몇 개 탭만 놓으시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들어가셔서 임대차 보호법 수시로 보세요. 암기까지는 아니셔도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셔서 어느 순간 옹알이 같아요. 머리에서 막 맴돌아. 그럴 때 이제 말문이 좀씩 트이는 거죠. 그 있잖아. 다 봤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신청한 날이 등기에는 안 나와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든 등기 원인 날은 결정한 날이고 접수라는 촉탁 받은 날인데 등기소에서 신청한 날이 안 나와요. 가압류나 가처분 이게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가처분 신청 시에 가압류 신청 시에 소유자가 사망을 했으면 채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는 그 등기는 집행력이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 임대인에게 전달하고는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아직 생존해 계시는지 수송을 해보시고 기습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원래 하지만 우회적으로 가요. 직접 연락을 하시면 그분이 또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마시고 임대인이 건재하신지 건강하신지 확인을 하신 뒤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혹시라도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보정명령 내려주십사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주민등록 열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인들이 누군지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신 뒤에 채무자를, 상속인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면 법원에서 촉탁을 할 때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에 이렇게 이제 등기해줘라 촉탁을 할 때 상속인들 명의로 촉탁을 했으면 신청 당시는 사망한 사람 명의가 나와 있어도 그건 유효하다는 게 또 대법원 판례거든요. 신청한 날 사망했다, 확실해 아니라 보완을 해서 또 신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건 안 나오죠. 근데 사건 진행 내용 보시면 보정명령 내려갔고 보정서 제출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사망을 해서 이게 들어갔나?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그건 확실하지요. 온전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 임차인도 그 입장에서는 위험하시죠. 중개사님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놓고 가라고 해서 가신 분은 잘못된 거고, 등기 꼭 해놓고 가라고 해서 등기 된 거 보고 나왔는데도 잘못된대요. 대항력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왜?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 집행을 받았습니다. 무효가 돼요. 그 등기는. 그러면 대항력 상실이지요. 등기된 거 보고 나오시기 전에라도 임대인 계시는지. 그러니까 오전에 통화 분명히 했어요. 오후에 신청했는데 점심 때서. 아니 그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방송 볼 시간은 없지만 생방송 오늘 생방송인가 MBC 보니까면서요. 거기 MC 김태민 씨가 30일 날 오전 방송 끝나고 뇌출혈로 30일에 엊그제 그저께 사망을 하셨대요. 45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예. 등기소에 신청하실 때 통화를 하시고 일조자에 이렇게 하시고 이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 총각을 다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압류 같은데 송달 시기 때문에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이
누구께 먼저 송달됐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죠. 추심 명령이면 안분배당이지만 전부 명령이면 우선 변제권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 송달이 되고 다 2초 차이로 1, 2분 차이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몇 시간 차이로. 신청하는 날 사망해도 신청 당시에만 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청하는 날 사망했다라고 같은 날이면 시분초까지 검증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신청서 제출한 날이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요즘 CCTV 있잖아요. 이거 내밀 때 접수인 찍을 때가 몇 시인지 그리고 고문 보시면 일자, 날짜 몇 시 몇 분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거기까지 시간 분할이 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접수한 시간이니까. 사망은 사망 진단서에 의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망 진단서는 늦게 발급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 사망 선고를 하죠, 예. 의사분들이. 그 예, 시간. 그리고 의사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면 그래도 의사분들이 사망 선고를 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댁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인후 보증을 하거나 그분들 구술에 의해야 되니까 밥 먹고 오니까 시간을 정확히 안 봐요. 경황이 없어서. 밥 먹고 그때니까 한 2시쯤 됐나? 그럼 2시가 되는 거예요. 사망신고하는 시각이. 그런 건 참 애매하지요. 그래도 요즘에는 일단은 거의 임종을 하셨는데도 형식상으로 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 담당자들이 그냥 튜브로 꼭 형식상으로 하면서 자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시계 보면서 임종 거의 그렇게 되죠 요즘.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예. 그쪽도 일단은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사망 선고하는 시각. 앰뷸런스 타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미 숨이 멎으신 분 그렇게 해서 또 경험도 좀 갖고 그런 경험이 좀 도움이 되네요.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를 했습니다. 원고 승인데 그래서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에서 가소로 됐다가 6페이지 그러니까 본안소를 제기한 거죠. 본안으로 이전이 됐다가 2심까지 갔는데 항소 취하로 해서 결국은 2017년 3월 3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하기 위해서 같은 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대리인 내용 천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냥 거기 보이시죠? 황모 씨. 이분이 너무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1페이지에 임차권 등기명령 상담하신 분하고 수준이 제가 거의 같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경매 신청까지 다 책임을 지셨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고 경매까지 일체 다 수임을 하신 분이신데 우인이었는지도 모르고 진행하시겠어요. 여러 사람 많이 피곤하고 번거로울 뻔했던 사건이에요. 8페이지가 집행권원이 됐던 소액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자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청구 취지. 간략하죠.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9페이지 보시면 사건 번호 2017 타경 101644 하고 담당계 아래 임차권 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이건 제가 편집을 해서 따로 강조를 해드릴 부분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편집을 하고 감정가가 7,400이었습니다. 49%까지
유찰이 되고 보증금 362만 6천 원일 때 3차 때 2018년 2월 5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 받으신 분이 바로 전주에서 19년 경영하셨다고 보신 분인데 결국은 미납을 하고 취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납이고 재매각이 진행됐으면 362만 6천 원 몰수지만 취하가 됐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지요. 그 대신 경매 신청한 분의 집행 비용, 그분의 비용은 받을 수 없겠죠. 나중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경매가 진행이 돼야 영순위로 배당을 받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10페이지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아까 소장에서 보였던 최초의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이 보이세요. 이게 1페이지에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모 씨가 최초의 임차인이었는데 전입을 2014년에 했어요. 자, 이분이 2020년에서 임차권 등기가 해제되니까 6년 정도 걸렸는데 6천 받아가는데, 그리고 아랫분 6,200이었어요. 7,400짜리 감정가잖아요. 근데 총 보증금액이 1억 2,200. 이거 인수다. 그럼 겁나서 못 들어가세요, 일반인들은. 근데 아까 그분은 19년 하셔서 들어가시면서 1페이지 했던 그것만 믿은 거죠. 두 번째 따라 대항력 없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점유했으니까 없다. 그리고 1순위는 보니까 1,900만 원이니까 내가 입찰한 금액 있었잖아요. 3,000, 예, 최고의, 채권 최고의, 저기 최고가 매수 3,726만 원으로 다 받아가니까 내가 인수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장담하고 들어가셨어요. 이거 낙찰 받으신, 만약에 이걸 낙찰 받으셨다면 6,200 전액 인수입니다. 그러시던가 최소한 3,000, 4,000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모 씨의 전입일자를 보시면 2014년 9월 23일이고요. 확정일자도 같은 날. 보증금 6천만 원. 근데 아래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2016년 10월 4일에 됐지요. 근데 10월 4일에 되어 있지만, 등기는 그때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와 점유는 2014년 9월부터라고 가정을 할 때 9월 24일 0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했고 등기가 늦게 10월에 되어 있지만 소급해서 대항력을 인정을 받으니 임차권 등기자는 임차권 등기로만 보시면요, 이분의 대항력은 2014년 9월 24일 0시지요. 근데 밑에 두 번째 임차인이, 그분이 주민등록은 아직 그대로 있고 점유를 이전을 하고 박모 씨의 보증금 6,200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일부만 받고 소유자가, 그러니까 방이 나가니까 계약이 되니까 방을 비워줬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분이 8월 달에 이틀 동안 도배장판 하고 들어가니까 완전 점유 상실인 상태에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홍모 씨는 2016년 10월 4일부터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박모 씨가 대항력 있어요. 6,200이 보증금 1,900이 대항력 있는 게 아니고요, 6,200이 대항력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원에서도 간과했고 아까 변호사님도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1,900이죠. 자기보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6,200이니까
3,700으로 배당 다 하고도 남지 않아요. 무잉여잖아요. 진행시켰으면 안 돼요. 1차 7,400일 때 말고 한 번 유찰될 때부터는 이건 진행하면 안 될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그랬죠. 지금 만약에 대항력은 있다라고 해도 주위에서 그랬던가 봐요. 대항력 있으니까 신경 쓰이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 무잉여인 걸 간과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면 그건 하자는 치유된다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임차인, 실질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도 못 받고 저쪽에서는 낙찰자는 또 자기가 장담을 하고 받았으니까 인도소송 들어오지요. 그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 안 하면 패소니까 변호사 선임을 하던 아니면 법률적 지식으로 방어를 해야지. 안 하면 나가야 되니까. 두 번째 임차인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집행법원의 잘못으로 번거로운 거예요. 소송 당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잉여인데 집행법원에서 모르는 것 같다. 빨리 이거 이의 신청을 해서 무잉여라는 주장을 소명을 해라. 그래서 이게 중단됐어요. 그렇지 않고 잔금 납부했으면요, 그 낙찰자는 자기가 장담을 했던 그 3,700 이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그 6,200 중에 3,000 이상을 최소한 인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1,900은 오히려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분 거는 인수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1,900까지 인수를 해야 되면 금액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분이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는 하셨어요, 낙찰자도. 근데 문제는 여기 중개사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이분한테 중개사고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특히 두 번째 분이 중개사고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면은 대응하셔야죠. 이건 경매 사건이라 별개 문제죠. 아니, 선순위의 보증금도 다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6,200에 또 들어가서 제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무잉여기 때문에 경매 진행도 못 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6,200 받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편하게 된 것 같아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임차인 전입일자가 있잖아요. 전입신고하고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도배장하고 들어갔다라고 확실하게 입증을 했으니까 그 전 임차인이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처음 도입될 때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임대인을 소환을 해서 신문이 아니라 신문 캐 물었어요.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허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소환 불응하고 말. 근데 지금은 신문 안 해요. 일방적으로 점유사실 확인서 제3자 이웃에 있는 사람 들어가면 해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가져가니까 이 부분은 허위로 제출을 못하겠죠. 그 주소가 있으니까 사법보좌관이 보기에도 정확해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개선이 됐냐면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못 해주니까 도피해서 안 나타나요. 1년, 2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등기등록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신문제도를 그냥 그렇게 소명 형태로 점유사실 확인서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미 점유 상실을 해놓고 등기 신청을 할 때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옆집 살던 사람 이거 하나 써줘. 아무 의미 없이 써줘요. 그 제출하면 점유가 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되어 있어도 점유 상실한 채로 된 임차권 등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땐 배당 순서가 달라지니까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이 무잉여인지 아닌지 판단을 거기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실채권 NPL 취급하시는 분들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수익 임차인 받아갈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이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갖춰졌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라면 배당 순서가 늦지요.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오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가늠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면 수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 틈새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 같아도 임차권 등기된 날 임차권 취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항력 상실한 이후잖아요. 지금 여기 홍모 씨처럼. 근데 이걸 실무에서 파헤치셔야 됩니다. 점유라고는 기재되어 있다고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사 나가고 새로운 사람, 더구나 등기된 뒤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의 등기되기 전에 방 비워주고 그 돈 받고 일부라도 나가면서 그럼 방 비워줬으면 점유 상실이잖아요. 도배장권까지 했는데 지금 놓고 간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들어간 날짜상으로 두 번째 들어간 분이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분이 대항력이 없어요. 6,200 전액 인수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나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12페이지 보시면요. 매각물건 명세서 상단 부분에 최선순위 설정입자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권리분석 30분이면 끝난다. 매각물건 명세서만 잘 봐도 된다. 기준권리 공부하지 마라. 최선순위 설정입자가 기준권리다. 근저당권 가압류한데 여기는 임차권 등이 돼 있잖아요. 사법보조건마다 달라요, 개념이. 여기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개념을 등기구상에 가장 먼저 등기된 걸 기재하는 사법보조관님도 계시고 그 중에 등기에 공시된 것 중에 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만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권리들 중에 등기된 것만 올리시는 사법보조관님도 계시는데 지금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으로 가장 먼저 등기됐어요. 이거 기준권리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 보신 분들 이거 기준권리로 보실 거 아니에요. 기준권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런 사건도 있는데 어떻게 30분 안에 권리 분석이 마무리가 되시는지요.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 문건 접수 내역 부분에 2018년 3월 6일 있지요. 임차인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 낙찰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불허가 신청을 해라. 아니고 잔금 납부하면 힘들어지신다. 낙찰자는 대항력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거나 그때 방어를 하시거나 인도 소송을 하고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더 번거로워지시니까 차라리 이거 무잉여라는 거 소명을 해서 전 임차인은 내가 방을 비워준 방에 들어가서 도배장판하고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무잉여라는 걸 주장을 하셔라 해서 이때 제출한 결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잉여로 집행법원에서도 받아준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임차인은 덜 힘드신 거예요. 그대로 진행됐으면 이분도 힘드시고 홍모 씨는 경매 신청했고 1원도 못 받고 집행비용은 잡기가 받지만 낙찰 받으신 분은 몇 천만 원 더 부담을 하셔야 되고 장담하신 분이 문건 송달 내역에 보시면 하단에 법원에서도 이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2018년 3월 6일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하면서 이거 매각 허가하면 안 됩니다. 허가 결정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잉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니 6일 뒤에 3월 12일에 맞구나 하면서 대리인 변호사에게 이거 무잉인데 선순위 보증금 다 부담하고 남는 금액으로 사실래요? 할 때 매수 통지서가 그 흔적이에요. 법원에서 이걸
1차 매각길 지나면서 이걸 했었어야 돼요. 매수통지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때에서 그러니까 2017년 11월 27일이 매각길이었었으니까 그 다음 길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매각길 진행해서 그날 입찰자 없었으니까 매수통지서 그 해에 보냈어야 돼요. 매수통지서라는 얘기가 기록에 있으면 남을 가망이 없구나. 경매 신청한 사람이 1원이라도 받아가야 되는데 남지 않겠구나 라는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보시죠.